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프리미어 12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이른바 금이환향은 아니었습니다. 감독도 선수도 표정들이 어두웠답니다. 김경문 감독은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준우승도 잘한 건데 우리가 너무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결승전 상대가 일본이어서 더 그런 걸까요? 아직 서력의 기회는 남았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보기 좋게 일본의 콧대를 꺾는 장면을 보면 되니까요. 금메달까지 목에 건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선수들에게는 비난보다는 격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노하면서 전해드리고 있는 3살 딸을 학대에 숨지게 한 그 사건.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23살 친모가 3살 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이 친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이 지인이 119에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지인이요. 네. 이 3살 딸 아이를 폭행한 것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랑 같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허허. 119에 대신 전화를 해서 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친모의 연락을 받고 내가 전화를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기혁 아나운서, 그 말인 즉슨 신고자 역시 공범이었다,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그 불쌍한 얘기, 3살짜리 얘기를 언제부터 폭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일단 경찰 조사 현재까지 나온 상황은요. 지난달 27일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숨진 당일까지 거의 한 20일가량 번갈아 가면서 세상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뭐 사람도 아니죠. 네. 정말 그 폭행 이유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이 3살짜리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잘 먹지 않고 아유. 꼭꼭 씹어서 먹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이 친모도 그렇고 그 옆에 있던 지인도 함께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말입니까? 말 같아 들어주죠, 변명이라도.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아이가 사망한 장소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사망한 장소도 처음에 알려진 것과 좀 다르게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허허. 처음에 지금 사망한 장소는 14일 날 밤 네. 신고가 된 친모의 자택인 인천시 원룸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아하. 지인이 살고 있었던 김포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신고나 이런 것들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범이었던 지인을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사망한 다음에 사망 확인을 한 다음에 택시를 타고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인을 좀 숨기고자 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이건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범죄도 정말 잔인하지만요, 희한한 사람들인데, 김은배 팀장님, 그 아이가 인천에 있는 그 장소에서 사망할 때 주변에 여러 사람 더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망할 때는 그 친모하고 친모 친구만 있었 줄 알았더니 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는 그 친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4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까지 3살 먹은 아이까지 5명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친모나 그 친모 친구가 그렇다거나 폭행을 할 때에 네.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이서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온 거예요. 네. 사망한 장소는 김포죠. 네. 인천으로 와가지고 중간에서 오피스텔 부근에서 3명은 내렸고 친모만 그 사망한 아이를 안아 들고 네. 자기 집으로 간 거, 오피스텔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사람이 있었던 걸 숨기려고 했는데 네. 그래봤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4명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이미 김포에서 숨진 이 아이를 택시를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그러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성들은 아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 몰랐을 리가 없죠. 네. 알았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짓 진술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하. 이 워낙 좁은 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로 지금 그 친모의 자택으로 인천으로 택시를 타고 긴급하게 이동을 했잖아요. 네. 3명은 먼저 내리고 아이만 이렇게 안아들고 엄마만 지금 자택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거짓 진술로 다 맞췄다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망 당시에 있었던 동거남을 포함한 여러 이 지인들 4명, 엄마를 포함한 4명은 네. 아이가 샤워하다가 넘어져서 사망했다라는 쪽에 이런 진술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참고인 조사, 아직은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할 때는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거짓 진술을 하기로 한 입맞추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실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요, 세상에요. 얼마나 이 아기가 불쌍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엄마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 월요일에 맡기면은 그냥 쭉 안 찾아가고 금요일에 세상에, 인간입니까? 진짜로 화가 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또 지난 8월에는 이 원룸에 살고 있었잖아요. 원래 친모와 이 네. 아이가. 그런데 이 집에 불이 났었나 봐요. 어이구, 세상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이 났을 당시에는 이 친모가 밖에 술 사러 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난지도 모르고 아이가 혼자 불나는데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도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그 화재를 알아채고 네. 예, 어쨌든 조치가 이제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명기 원장님이, 글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경이 되도록 주변 분들이 조그만 관심 가졌다면 뭔가 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요. 이 엄마는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사도 없고요. 아이를 갖다 자기 인생의 어떤 방해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의 방해물이라는 것도 뭔가 뭐 새로운 출발한다는 방해물이 아니라 나는 놀아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놀지 못한다 이건 거예요. 하하. 결국 본인들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아이가 울거나 아이를 챙겨야 되게 되면은 그때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흠. 그러면서 조금만 일만 있으면은 모든 거를 본인들이 아이를 제대로 못 돌면서 아이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 엄마는 미혼모 시설에 지난 3월까지 머물렀는데요. 네. 사실은 그때까지는 우리 아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여성은 자기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테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미혼모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굉장히 돌봤을 거예요. 하하. 그런데 이 엄마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기가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인지하고 네. 24시간 어린이집에 놔뒀다는 건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음흠. 거기에서는 아이가 최소한도의 돌봄을 갖다 받았겠죠. 하하, 그러나 네. 그 남아있는 주말에 이틀 동안도 진짜 못 참아서 네. 이런 일을 벌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술을 사기 위해서 아이를 남겨두고 갔다가 불이 났다는 거는 이 엄마랑 그 동거남이랑 그 친구란 사람들이 전부 다 알코올 의존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아이가 있겠네요. 네. 차라리 엄마랑 같이 있지 않는 게 아이를 위해서 더 행복했었던 그런 어떤 사연인 거죠. 저 사파 상황을 보세요. 보면요. 정말 그때 아이가 저 고통에 갇혀있을 그 장면, 정말로 저런 장면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 3살짜리가 무슨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말이 돼요. 3살짜리가 말을 듣는 게 더 이상하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이죠. 3살짜리한테 말을 안 듣는다고 밥을 꼭꼭 씹어먹지 않는다고 애를 그렇게 학대하고 폭행을 해서 숨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이 친모라는 사람 외에도 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정말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은데 재판부의 판단이 뭘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직 수사 중이라서 조금 뭔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우선 이 엄마, 친모의 지인이라고 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동 학대 혐의에 가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남은 동거남 2명과 동거남의 친구 이 2사람의 혐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범행에 가담하진 않고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동만 한 것인지, 그러니까 범행을 은닉하는 과정에만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훈육한다라고 하면서 또 때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아동 학대의 또 공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지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에게는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고유정의 7차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그 법정에 도착할 때, 이 법원에 도착할 때 소란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간이냐? 머리 팍팍 깎여라! 저 분노, 저 장면만 보면요, 여전히 고유정에 대한 분노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여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렇게 이제 시작이 된 재판 7차 공판입니다. 중간에 휴정, 이 재판장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유정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일단 재판부가 이날 진행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 재판 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신문 네. 그리고 이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 공판이 원래 진행되려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예. 그럴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고유정을 상대로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고유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어요. 대박. 라는 말을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고유정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네. 예, 휴식 시간이 끝나고 검찰이 질문을 했는데 네. 전 남편에게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묻는 거에 복잡한 상황이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참 희한합니다. 고유정도 희한해요. 다시 한번 그 CG 좀 보여주세요. 검사를 그날 처음 봅니까?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하겠다고요? 뭐 그날 처음 보는 검사예요? 그리고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후에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요? 참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본인한테 필요한 진술에는 엄청나게 상세하게 얘기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였습니까? 맞습니다. 범행 당일의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 이제 검찰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픈 기억으로 이제 포장을 좀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전 남편이 접촉을 나한테 해왔고 격렬하게 내가 저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녁 식사 후에 이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전 남편이 뒤에서 저를 덮쳤다.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세상에 여론이 자기를 죽인답니다, 지금. 좀 너무 황당한 핑계를 좀 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유정이 피고인 신문에서 보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딱딱 구분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검사님 무섭다, 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아니면 여론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 그러니까 남편이 날 덮쳐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까 김기혁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런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아니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피고인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검사가 물어보거나 판사님이 물어보면 사실은 이걸 쉽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유정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검사가 고유정에게 이런 또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부위를 이렇게 찔렀느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공격적이냐 이걸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고유정은 목과 어깨 부분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시체를 훼손하면 사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라고 하니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지금 고유정의 진술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유정 피고인이 저번에도 말할 때 기억에 파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만 불리한 부분은 진술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했는데 목과 어깨를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면 위에서 찔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유정 피고인은 키가 작고 피해자는 키가 커요. 180 정도 된다면서요, 네. 힘든 얘기죠. 올려야 되니까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데 아. 어떻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모른다고 한 번 찔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체를 훼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훼손할 때 눈 감고 훼손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서 훼손할 당시에 그 피가 흐른 부분, 자기가 흉기를 사용해 찌른 부분을 알 텐데 지금 그거를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진술을 않겠다.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체를 찾지도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검찰 쪽이라든지 수사기관 쪽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네, 이른바 배짱이에요. 배짱이 그렇죠. 버티는 겁니다, 지금. 버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변호인 강문혁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 예를 들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겠다. 피해자의 시신을 그렇게 훼손한 이유가 뭐냐? 진술하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사건의 부차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 부분은 내가 변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아무 꺼리낌 없이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진술하는 걸 보면 지금 또 강문혁 변호사 얘기를 또 토대로 보면 최명기 원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고유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하나의 제 생각에는 어떤 다음 재판. 그러니까 1심에서 어차피 본인이 패소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2심을 위한 증거를 갖다 법원 내에 자신의 태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다 본인이 연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피해나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 당시를 네. 상황하려고 하면 너무 무섭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님 무서워요 하니까 처음에 생각하면은 네. 검사님을 보니까 무서워요. 검사님의 존재가 무서워요 같지만 네. 사실은 검사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일 수도 있거든요. 아하. 혹은 자꾸 그때 그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물어보는 검사님이 무서워요인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불리한 기억이 증언이 안 나는 거를 내가 일부러 증언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어서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기억이 안 돼서 떠올리지 못해요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스스로 내린 진단, 자신한테 유리하게 내린 진단에 대한 증거를 갖다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법원에서 증언 과정을 통해서 잘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인이.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법원 과정을 갖다 아마 다음에 2심에서의 증거를 사용할 거예요. 고유정은. 자, 그런데요. 어제 7차 공판에서는 김은배 팀장님, 고유정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게 경찰 탓이랍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 조소에서 자기가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완도한 글씨에 버렸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솔하게 그 장소를 정확히 말했는데 경찰들이 찾아야 되는데 왜 못 찾았냐. 경찰 무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얘기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사체를 버린 장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왜 못 찾았느냐고 네. 경찰한테 그 수사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는 거죠. 정말 저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 뻔뻔함의 분노가 지금 머리 위까지 치솟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이 이런 주장까지 내놨답니다. 강문혁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어제 또 새로운 주장은 또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찔린 상태에서
손에는 들고 죽여버리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자기가 그 문 앞을 막아섰다. 피해자를 또 비난하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들은 말을 들을 때마다 남탓.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그냥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남탓. 자,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도 합류하셨는데 그런데 어제는 원래 검찰의 계획대로 하면 구형, 재판장님, 고유정에 몇 년 형량을 내려주십시오. 구형을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재판 공판 기일에 이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재판에는 이제 재판을 끝내겠다, 결심을 아하. 하겠다. 그러니 남아있는 절차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검찰도 물어보고 변호인도 물어보고 피고인 신문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예요. 네. 그게 이제 어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결심 공판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고유정 그 변호인 측에서 이거 재판이 미뤄질 줄 알았다. 지금 이 고유정의 그 아들, 의붓아들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사건과 병합해서 미뤄지는 줄 알았다면서 피고인신문 준비를 안 해왔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진행을 못 하잖아요. 변호인이 네.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뤄졌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인이 이거 진짜 미뤄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깜빡 준비를 못 했네. 이런 걸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요즘 재판을 좀 연기해보자라는 의미로 했을까? 저는 약간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이유로 내가 만약에 이거 병합돼서 미뤄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 전날 재판부에 문의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병합이 이거 결정이 된 겁니까? 안 됐다면은 그럼 내일 피고인 신문 진행합니까? 내일 그래도 결심 공판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저는 미뤄질 줄 알았어요 라고 했다는 거는 약간 이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재판을 연기한 게 과연 고유정에게 유리한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선 이 사건은 살인한 거, 사체훼손한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다만 네. 이게 계획범이냐 우발범이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은 계획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본인의 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의 결론은 정해진 상황에서 계속 재판을 끈다는 것은 어쩌면 재판부로 봤을 때는 이거 만약에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거 재판 너무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 결코 양형을 할 때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겠죠.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일단 연기됐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뉴스파이터 이 재판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버스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지난 16일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시내버스라고 하면은 막힌 공간이겠죠. 그것도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어떠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네. 자, 해당 영상이 들어왔나요? 네, 영상 예, 보면서 영상을 네. 보면서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 시내버스 아닌데요. 예, 뒷문 옆자리를 주목해 주시면은 앞에 여성이 앉아 있고 뒤에 남성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듭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바로 뒷자리에 있던 이 남성을 흉기로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데요. 아이고. 주변에 있던 이 시민들이 이 위협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이들의 대치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이어지다가 네. 자,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 요구를 하고 네. 다시 와서 이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죠. 저 7분, 8분 사이에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을 텐데 임방글 변호사님 대체 왜 그런 거 이유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아마 들으시면 좀 황당하실 거예요. 이제 저 남성이 창문을 닫은 거예요. 네. 창문을 닫는데 이 창문 닫는 소리가 뭐 조용히 나겠습니까? 이게 승용차랑 다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창문 닫는 그 소리가 본인의 귀에는 거슬렸던 겁니다. 이 여성. 그래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서 이 창문 닫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면서 이제 이렇게 승객을 협박했던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10분 만에 왔는데 이 여성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아하. 밝혀졌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님도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갈 때, 일반 무슨 차처럼 조용하진 않아요. 버스 운전 가는 것도 막 킹소 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더 신기하게 버스를 못 타고. 그렇죠. 나한테 와갖고 차 내려달라는데. 최명기 원장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언론 제목 중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욱 하는 사회가 됐대요. 지금 별의별 이유가 다 있네요, 진짜. 근데 여기엔 이제 세 가지 정도 가능성, 다르게 말하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본인이 이 의도를 하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 앞에 있는 분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저 사람이 위험해. 저 사람은 뭔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라는 어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심이 있었는데 창문을 닫게 되니까 그걸 하나의 신호로 인지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은 더 큰 피해가 본인한테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지 창문 소리가 시끄러워서요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진짜 의도를 갖다 감추고자 하는 일종의 거짓말의 요소가 한 부분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의식에 해당되는 요소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추정하는 이유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흉기는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흉기를 저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언제 갑자기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여기에서는 창문을 닫는 소리이지만 갑자기 뭐 쿵 소리가 됐든지 벨 소리가 됐든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툭 치는 게 됐든지 모든 거는 이 사람한테 흉기를 갖다 꺼내서 본인을 보호하는 반응을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하. 마지막은 네. 우리가 그 창문 소리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창문 소리를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보면은 네. 문소리 같은 게 끼 나면서 거기에 마치 유령 소리 같은 게 끼어들고 이상한 소리가 한꺼번에 합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네네. 경우가 있잖아요. 아하. 비슷하게 환청은 완전히 없는 소리가 들리지만 네. 완전히 없는 소리가 들리는 의미의 환청은 아니더라도 소리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소리의 내용이라든가 소리의 성질, 바꿔 말하면은 중립적인 소리가 감정을 담는 의미로 네. 번영되는 것도 일종의 환청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희한한 소리를 갖다 만들어내다니 라고 하면서 본인이 반응했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네. 겁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했지만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버스는요.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무차별 흉기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참사가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흉기를 휘두를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피할 시간도 그렇죠, 공간이 그렇죠. 없기 네. 때문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만 다행인데 그렇죠. 또 그리고 그 버스 아니라 그러면 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운전자한테도 협박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시겠지만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폭행을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버스 기사분을 칼로 찔렀다 그러면 흉기로, 상을 네. 줬다 그러면 아하. 3년 이상 유기적 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명기 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네. 참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간에 천만 다행으로 그러니까요. 흉기 난동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만하기에 다행인 거죠. 네. 물론 하고 싶지 않은 가정입니다만 정말 버스 운행 중에 버스 기사님을 흉기로 공격했다면요. 정말 버스가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일단 저 여성이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흉기로 승객들을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그 남성을 가격하진 않았지만 흉기를 꺼내서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큰 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이건 특수협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그냥 들고만 있었다, 내가 휘두르지 않고 이거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을 저희가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런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무엇인가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만으로 공포에 휘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 여성이 저 물건 자체를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내가 진짜 찌르거나 아니면 휘두르려는 그런 생각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특수협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면요. 버스 내부 CCTV 보면요. 이 흉기로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잖아요. 정말로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방에 흉기를 왜 가지고 다닙니까? 정말로 오싹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유행 탑니까? 뭐 최순실이 옥중에서 뭐 쓰고 그런다더니 이젠 다 옥중에서 뭘 쓰게 되나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너무나 황당한데요. 최근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네. 옥중에서 비망록을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비망록인데요. 페이지는 무려 53페이지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단순하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을 반성하는 그런 후회를 담은 비망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굉장히 조금 주요한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네.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과 관련되어서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 도구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범행 수법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시신을 이 훼손한 도구 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가 않았는데 이 도구를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그림까지 자세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최근에 그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촉발시킨 이춘재가 8차 사건 당시를 그림 그려가면서 상세히 묘사하는 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김은배 팀장님 그러면 이 장대호가 적었다는 53페이지 분량의 일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나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네. 본인 장대호가 본인이 모텔이라든지 호텔 아니면 나이트클럽 등에 한 16년 동안 종사를 했다. 아하. 서비스업 종사자다. 네. 이게 본인이 소개를 장하게 또 했어요. 자신의 과거까지 적어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네. 사망하신 분이 처음 만난 날부터 해가지고 그 범행했던 일지를 쭉 적은 거예요. 이거 범행 자백한 거랑 똑같은 건데. 아하. 특이한 성이 그러네요. 네. 더군다나 피해자의 얼굴을 네. 뭐 화가도 아니지만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면서 설명을 했고 네. 화가 나서 범행 나한테 반말했기 때문에 그리 범행했다. 네. 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6페이지 반에 걸쳐서는 아주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걸로 하하.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찰에서 볼 때는 그 범행 일지가 본인의 자백인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셈이 수사 됐네요. 입장에는 오히려 좋은 오히려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준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네.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하다. 재판 과정에서 참작이 충분히 그러겠네요. 되죠. 네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장대우는요.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실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 뻔뻔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린 저희가 참 송구합니다. 시청자분께. 그런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그 장대호가 적었다는 그 일지에 거기서도 피해자분에 대한 어떤 비하를 이어갔다면서요. 네, 사실은 좀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비망록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중국 동포 출신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버는 주제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정말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가 지 나라예요? 야, 이거 자기 나라입니까? 장대호 나라입니까, 얘가? 네, 법정에서 사실은 유족에게 울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비망록에도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를 비하하고 유족에게 웃었다라는 이것을 내가 유족에게 웃어줬다라는 이런 표현을 비망록에 적으면서 마치 이것을 자기 행동을 자랑이냐 하듯이 비망록에 적었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아주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장대호가요. 근데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김기영 아나운서? 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장대호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본인이 그 신문 기사까지 오려서 붙였다고 해요. 어허. 그 종이 안에. 네. 그러면서 이 고유정이랑 한 방에 가두라라는 고유정이 여기서 댓글에 등장해요, 또? 예, 그러니까 아하, 장대호가 이제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댓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고유정이랑 한 방에 가두라라는 네. 댓글에는 나는 고유정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싶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은 뭔가 정의감에 불타서 정의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그러니까 대박 사건이네요, 나는 진짜. 일반 살인범이랑 다르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장대호가 유독 인터넷의 댓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저는 장대호가 여기에서 이제 현대 수사 기법에 의해서 확실히 잡히고 거기에서 유죄를 갖다 확정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허. 그래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장대호는 시대의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완성이 되는 게 3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 전에 수도 없는 어떤 작은 범죄와 범죄에 대한 계획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합친 다음에 30대 중반에 완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현재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체가 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갖다 본인은 이어가고 그 환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 인터넷 댓글이나 조롱은 자신의 환상을 깨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더군다나 고유정과의 어떤 비교에 있어서 예민한 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올해 가장 본인의 입장에서 유명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야 되는 살인마는 자기인데 고유정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굉장히 싫은 거죠. 오싹합니다, 진짜. 그런 다음에 자신의 범죄는 순수한 범죄인 거예요. 증오에 의한. 고유정의 범죄는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네. 모든 거를 갖다 다 감당하고 있는데 조유정은 어쨌든 유죄를 받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고유정과 자신을 갖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범죄의 순수성, 자신의 어떤 소위 범죄의 위대함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더욱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네. 이 53페이지 분량의 일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경찰에 대한 조롱도 있다면서요, 지금. 53페이지 중에 9페이지를 경찰에 대한 불만과 조롱을 했는데 참 이거는 경찰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네. 너희 경찰들이 왜 내 진술만 위해서 의존해가지고 네. 그 피해자가 갖고 있던 중국돈하고 MP3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못 찾았느냐? 압수수색도 안 하고 니네 뭐 했냐? 그러니까 이 장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범죄를 게임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화면에 나오는 걸 마치 뭐 탤런트라든지 네. 어떤 주인공처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경찰 수사를 본인이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잘못했다고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네. 간에 이런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장대호가 그런 짓을 해주기 때문에 네. 경찰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3페이지 분량의 일지에는요, 별의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요, 김기혁 아나운서, 범행 도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 훼손 도구가 이 범행 일지에 적혀 있었는데요. 세상에,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장대호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 지하로 내려가 계단 왼편 창고 문을 열면 창고 안 좌측 방 잡동사니가 많고 가구들 있는 곳. 정말 상세하죠. 아, 이제 손바닥 보듯이 다 상세하게 썼네요, 네. 맞습니다. 그곳 가구 뒤편 어딘가에 무슨 가방에 넣어져 있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가방의 모양과 함께 이 그 모텔 지하 내려가는 그 지도까지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도를 보니까 뭔가 이춘재가 약간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상세하게 그려가면서 아까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너희가 수사 당시에는 발견 못하지 않았냐? 내가 알려줄게. 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 보니까 네. 시신 훼손 도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장대호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마다 시청자분들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실 텐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유족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도 좋다고 지금 열심히 살아남았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두 번 세 번씩 죽여도 이렇게 무기죄로 나와
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히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임방을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서 그 일지에는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숨긴 장소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왜 범행 도구를 숨겼느냐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목이 말라서 찬물을 먹고 싶었는데 참 화딱지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차가운 물을 먹고 싶었는데 경찰이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이 나빠서 안 털어놨대요. 참 정말 정말 진짜 알고 싶은 욕을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우선 장대호는 이제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족들을 향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찬물을 원했는데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 나빠서 범행 도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범행 도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꽁꽁 숨겨놨습니다. 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계단 옆에 창고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또 왼쪽 방 중에서도 또 가구들이 모여있는 거 그 뒤쪽 하면서 정말 깊이 숨겨놓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장대호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 도구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사체 훼손을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둘러댔다라는 것도 이제 범행일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찾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장소, 이 범행 도구가 있던 그 모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모텔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압수수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들어간다 물건이 많네. 그때 이미 그걸 보고 이거 수색이 힘들겠다.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혹시 압수수색은 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은 들고요. 그 한계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안에 그 범행 도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이상은 그렇죠. 진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차제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이 이제 전개가 되면 뉴스파이트가 추적해 볼 텐데요. 그와는 별도로 지금 임방글 변호사 말씀처럼 경찰의 수사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차제에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나라 망신이에요. 이런 게 정말로 이 해외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6일 밤 11시쯤 경기도 양주시에서 이 30살 베트남 여성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그 경찰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다음 날 네. 한국인 남편, 이 베트남 여성의 남편을 긴급 체포하게 되는데요. 어허. 아내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던 남편이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겁니다. 세상에.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성의 시신은요. 17일 밤 전북 김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아내를 암매장했다면 야선에. 김은배 팀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11월 16일 날 오후 11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촌 동생이 신고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낮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는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에 찾아보니까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상대로 추궁했던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남편은 아마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차적지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두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남편을. 네. 임의동에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네. 계속 아빠의 조사를 하니까 시인을 했습니다. 네.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로 살해를 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럼 사체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벌어진 사건이 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사체를 싣고 저 김제, 네, 제 전라북도 고향이라고 해요. 김제. 김제 가지고 고향이에요? 고향에 아.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 사건 당일날에요. 이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뭔가 이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죠. 그리고 사람이 책장에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한 소리도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이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었고 험악한 상황이었는지. 발소리가 요란한 것 봐서는 몸싸움을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이웃 주민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이에요. 임방글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떻게 이 남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허. 지난 2017년에 베트남에서 이 20대 베트남 여성과 50대 한국인 남성이 결혼을 한 건데요. 네. 지난 8월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한국에 들어온 벌어지게 3개월 만에 된 건데요. 세상에. 이 피해 여성의 그 유족들이 경찰 조사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네. 평소 남편이 이 어린 아내에게 폭언은 물론 생활비를 내놓아라. 세상에. 생활비를 내놓으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25살 연하인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맞았던 이 남성이 끔찍한 처참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를 접한 유족들은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고 황망하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여성, 피해 여성의 남동생의 어떤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베트남 이 여성의 남동생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자신의 누나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남편 잘 챙겨주고 싶다라는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신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네. 자신이 혼자 있는데 용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니 너가 생활비 알아서 해야지. 너가 벌어와.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한테 이제 직장 알아보라고 약간 그 폭언을 하니까 실제로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직장을 알아봤는데 그걸 또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해서 그 말에 못 이겨서 직장을 알아봤더니 직장을 또 알아본다고 뭐라고 했답니다. 이게 이 남성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생활비를 갖고 상대방을 갖다 공격한 거는 상대방을 갖다 너는 굉장히 무능력해라는 신호를 갖다 계속 줘갖고 세상에. 자신한테 어떤 구속시키고 종속시키기 위한 도구이고요. 네. 아내가 막상 직장을 알아봐서 돈을 벌게 되면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탐탁하지 않았던 거고 더군다나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면서 본인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네.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정서적 학대가 들어먹히지 않으니까 막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기를 갖다 원했던 거예요. 사실 임방글 변호사님, 이 여성은 이 남성을 만나서 결혼할 때만 해도 한국 땅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뭘 해보자, 부푼 꿈을 안고 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남편 하나밖에 그러네. 없거든요.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남편에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살해까지 당하는 정말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뤘는데 이런데 남편의 어떤 이런 학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점도 지적해 주셨지만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다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 가정들에게는 이런 뉴스가 사실 상처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처고 사람들이 이런 가정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을 때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잘 살고 있는 베트남 가정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보고 않은 싶지 않아요, 뉴스이고요. 진짜로. 맞아요. 베트남 여성 아내를 데려올 때 이 남성 본인이 이제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우리가 사온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이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다. 그렇죠. 아하.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결혼의 진짜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고 지금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것도 큰 죄인데요. 시신을 암매장 6일 했단 말이에요. 김남국 변호사님,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운 처벌, 정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살해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사체를 또 유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좀 나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러한 동기도, 살해의 동기도 굉장히 양형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살해의 동기, 이 사건 아내를 살해한 것 이것을 찾아보면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도 양형의 가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